어, 기초연설은 저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 북치고 장구 쳐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깔고 본인은 조용히 사라지는 역할이 기초연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지면서 발표자 토론자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포스트 휴먼과 인류세 교양교육의 이념이고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술대의 제목은 포스트 휴먼의 시선으로 본 인류세 담론과 교양교육 실천의 지평입니다. 이 제목은 세 개의 주제 혹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대적 자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즉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위기에 처한 인류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묻는 윤리적 질문입니다. 교양교육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양은 우리말로는 수신으로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음, 독일어로는 빌둥, 인간되기입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보편적인 인간이란 추상적 이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전근대 인간되기와 근대 인간되기, 21세기 인간되기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세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양교육은 어떠한 인간을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학술대회는 모든 대답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휴머니즘적 시선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포스트 휴먼적 시선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양교육은 휴머니즘적 인간되기가 아니라 포스트 휴먼적 인간되기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인간되기를 교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포스트 휴먼적 인간되기를 지향하지만 이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사안과 성격과 강조점에 따라서 포스트 휴먼은 하나의 주장으로 수렴될 수 없는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세에 대한 정의와 처방은 물론이고 그러한 용어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적 애매모호성은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도대체 교양교육의 대상으로서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더구나 포스트 휴먼적 휴먼이라는 주제어는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처럼 개념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모순 형용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류세나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것과 독립해서 내적으로 완결된 이론이 없다는 사실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이론은 글로벌하기보다는 로컬하며 상황 의존적입니다. 진리는 로컬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글은 자사전적이고 모든 이론도 마찬가지로 자사전적입니다. 이에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류세 시대의 인간되기는 교육은 비인간되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인간 존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 용어로 코나투스, 생물학적 용어로는 항상성의 유지가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독점했던 행위 능력을 비인간 존재에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존재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비인간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비인간 존재에게서 삶의 의지와
행위 능력을 발견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의 배양이 미래 교양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으로 오염되고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으로 특권화되었던 인간의 이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인간은 비인간과 더불어서 지구에서 공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은 제 개인적 경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류사와 관련된 사안은 형이상학이거나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나 김종철의 녹색 평론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환경 파괴, 중금속 오염, 미세먼지, 오존층 붕괴, 생물의 멸종 같은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인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그것이었습니다. MB는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사업으로 계획을 전환했습니다. 명분은 살리기였습니다. 가만히 손을 놓고서 내버려 두면 강의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강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으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MB정부는 4년을 거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과 지류에 보 16개, 댐 5개, 저수지 96개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의 여론으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찬성을 주장하는 진영이든 반대하는 진영이든 명분은 똑같이 강의 건강 살리기였습니다. 섣불리 손을 대면 강이 더욱 망가진다는 의견은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충돌을 거듭하였습니다. 당시 어리석게도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문학자들이 그러겠지만 저는 양자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보다 옳은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제 생각이 옳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사안의 성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반대를 위해 반대하고 있다는 고약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자신이 지식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식인으로서 저의 정체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란 국토의 동맥이며 정맥입니다. 강은 몇천만 년, 몇만 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국토의 물길이며 우리의 삶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길을 송두리째 갈아엎는 이 사상 초유의 사업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무지의 커튼 뒤에 숨어서 자신의 지적 무능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 치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학술대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저 김종갑은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실패의 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대로 된 교양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4대강 사업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으로 판단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찬반에 상반된 담론들에 포획되고 혼란스러워진 나머지 그 사업의 본질을 투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자연에 대한 저의 무지에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21세 시대를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과도 직결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망가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인류세의 문제는 개인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초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무한대라면 개인은 무한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무한대와 무한소가 만나는 지점, 특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우주를 보다 해서 하늘의 모래 아래에서 우주를 본다고 읊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케는 아폴로 조각상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폴로의 고대 흉상이라는 제목의 시의 마지막 행은 두 무스타한 리벤 암덴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나 인류사와 같은 문제에 거대한 규모에 압도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관계 맺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은 그러한 관계 맺기의 매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인류세 문제를 문학 작품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문구의 아주 짧은 수필 성난 풀잎을 읽고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시골집에 고추밭과 집 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뽑고 배구하는 일을 마친 후에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알다시피 식물에는 도끼나 가시가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치명적은 아니지만 온나무와 접촉하면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문구는 풀에 긁힌 다리가 빨갛게 부르트면서 가렵고 따갑고 쓰린 고통을 느낍니다. 피부염이 발생한 것이죠. 사실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에게 그러한 피부병은 무시해도 좋은 질환입니다.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고통이 생태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갓 자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열심히 풀을 베던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풀독을 통해서 그는 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베이고 뽑힐 때 풀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비명을 듣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하면서 뒤늦게나마 풀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풀을 베면서 생긴 피부염과 4대강 사업 혹은 인류세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문구의 다리에 오른 풀독은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인류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왜 풀에 독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풀은 야채나 과일의 성장을 방해하는 해로운 식물입니다. 그럼에도 야채나 과일과 마찬가지로 잡초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또 나름의 생존과 번식의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존재의 본질은 스스로의 존재를 지속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과 싸워서라도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풀도 예의가 아닙니다. 풀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세력에 맞서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강, 들판은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그것은 몇십만 년, 몇 백만 년의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태양과 바람, 흙과 물, 동식물, 박테리아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놓은 자연의 순환 네트워크입니다. 삼각주, 연안사주, 모래톱은 물론이고 물고기의 인간도 그러한 생태계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삶의 의지를 반영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존재들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코나투스의 합창, 헤로웨의 용어로 공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풀이 방해받지 않고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하듯이 강과 산, 들판도 인간의 등살에 시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향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흐르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반이 격화되던 당시에 우리가 그러한 4대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을까? 우리는 강을 사업의 경제적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작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그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이 불참한 4대강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논의되던 당시에 저의 무지는 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저의 무능에 있었습니다. 잠깐만. 아, 예. 어,
협상의 테이블에서 비인간 주체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무시했던 저의 인간적인 오만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깨닫는 때가 많습니다. 성남 풀립의 이문고도 풀립을 배고 난 다음에 풀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한반도가 아열대로 바뀐 다음에 인류는 아우성을 지르면서 생태계 파괴에 긴장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생태계 위기의 본질을 깨달았을까요? 양보해서 본질을 깨달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릴케는 Du musst dein Leben ändern이라는 명령문을 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라는 방향을 지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방향을 아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인류의 문제는 지구 생태 균형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원인과 이유들,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 너무나 많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와 물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수상 드론처럼 서로 얽힌 수많은 행위자들을 떼어내고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4대형 사업의 후유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벌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한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이젠베르크 불확실성의 원리를 참조한다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도 수많은 행위자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구의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객관적 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바깥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의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발표 제목은 포스트휴머니 시상으로 본 인류의 담론과 교양교육의 실천의 지평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교양교육의 핵심은 인간 만들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대에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계몽주의적 명석판명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동식물로부터 코나투스의 자격을 박탈하고 원재료로 격화시킴으로써 진리와 행위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휴머니즘적 환상이 초래한 생태적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의 영역에서 배제됐던 비인간 존재들을 새로운 인간들에게 동료로서, 주체로서, 행위자로서 인류의 논의 중심으로 초대하지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언어로 접근할 수 없는 자연의 목소리, 자연이 스스로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문구는 자신의 다리를 핥히는 풀잎에서 자연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잡초와 같은 비인간 존재와 더불어서 인간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 즉 인간과 비인간이 공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공진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 되기는 비인간 되기의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사용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이나 강물 같은 비인간 존재들도 사용하고 행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명령에 대답하는 첫 발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 시대의 포스트 휴먼적 교양국의 원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론은 우리 각자가 생태계 악화의 고통을 짊어지고 견디면서 또 비인간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풀어가야 하는 지극히 개별적인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세 시대의 모든 지식은 윤리적이면서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존재론과 정치학, 시학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학과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남 풀립은 이문구의 수필 한 편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인류세적 교양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교양교육에서 이문구의 수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문학작품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교양교육이 인간되게 교육이라면 그것은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지식의 형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욕망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국민의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은 시대, 즉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진리로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사실, 이대로 방치해두면 인류가 끔찍한 재난에 직면하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자연을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암과 삶이 서로 헛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오른 풀떡도 참고 견디며 풀잎의 고통을 함께하는 대신에 병원의 주사 한 방으로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삶을 바꿀 필요가 제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대 행사합의나 인류 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 만능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쉽습니다. 내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대신에 과학이 망가진 자연을 고치고 치유해 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풀독을 참고 견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풀독에서 풀잎의 비명소리를 듣는 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칸트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풀잎의 비명은 몸으로 감응하면서 내가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인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비인간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인간 존재에 대한 감응 능력, 이것이 예술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예술은 감정과 욕망의 교육 혹은 정동의 교육입니다. 새로운 인간들의 교육은 예술과 더불어서 비로소 출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문계 수필 한 편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인류세적 교양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